자, 오늘 머신러닝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처음으로 할 건데, 처음부터 이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자, 처음에는 데이터를 보는 방법하고,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좀 볼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건 아니고, 어떤 데이터 종류들이 있다, 데이터 특징들은 어떻다, 그리고 요거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살짝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한 계략적인 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옵티마이즈하고 조금씩을 배우면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돌아간다, 머신러닝이 어떻게 돌아간다 정도는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와 문제, 데이터 표준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데이터와 문제에서는 데이터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다루냐? 이 데이터가 들어왔는 게 어떤 상황에 처하면 데이터가 많이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데이터가 적더라도 문제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그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단위하고 척도가 그런 게 너무 달라.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키하고 몸무게를 이용해서 뭔가를 수치화 시켜가지고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키가 X 좌표고 뭐 몸무게가 Y 좌표라고 하면 이것들의 비율이 너무 안 맞아. 키 같은 경우에는 뭐 100부터 180 있다고 치지만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0부터 뭐 90kg까지 있잖아. 요거 비율이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XY의 1이라는 한 칸이 단위가 담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키자. 표준화를 시키면 단위가 어떻든 간에 똑같은 비율로 만들면 좀 더 데이터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의미하고 이제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쓸 건지. 그래서 3번을 굉장히 좀 고민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종류만 살펴보고 차후에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볼 거잖아요. 그때 한번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데이터가 솔직히 지금 예전에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돌아가는 코드나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한 건 똑같긴 똑같은데 비율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갔냐 하면 데이터에 많이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에 상관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만 잘 만들면 잘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막상 해보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알고리즘의 배신인가 배반인가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였냐면 미국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뭐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 얼굴을 가지고 뭐 사람을 테스트한다.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안 됐다. 그런 거 파악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만들자마자 개발자들은 요걸 억수로 많이 묻고 이 알고리즘이나 이 인공지능 모델이나 에이전트는 삭제가 됐어요. 제거됐어요. 왜 그러냐면 흑이 얼굴만 갖다 대면 거의 98, 90%로 범죄자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미국에 한번 있었어요. 그게 알고리즘의 폐인가 폐당인가 하는 다큐멘터리 보면 그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리즘 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데이터 같은 걸 살펴보면 처음에 인공지능한테 입력해주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의 상당수가 어떤 거냐면 그 흑인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범죄자고 그런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 녀석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흑인들만 들어오면 범죄자라고 다수라고 판단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인종적인 문제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흑인을 넣으면 고릴라라고 판단했다고. 그런 사태가 미국에서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아니다.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함을 강조하자. 해가지고 요즘은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냥 들어오는 데이터를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의미가 많이 강조가 돼서 그것도 우리의 그에 맞춰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는 우선 매우
인공지능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보시고 데이터에 따른 문제형을 보시면 뭐 풀고자 하는 문제형에 따른 데이터의 유형을 구분하셔야 되고 데이터형에 따라 뭐 풀고자 하는 문제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디테일하게 못 보겠지만 우리가 뒤쪽에 이제 하나씩을 보면서 이런 쪽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를 좀 알아차려가면서 갈 거예요. 또 데이터형에 따라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쓸 건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대해서 고려할 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치우침이 있을 때 치우침이라는 게 한쪽으로 막 몰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데이터가 XY가 있어 여기까지인데 여기 이렇게 몰린다면 이것들을 그대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흐트러 줘야 될 거야. 그래야지 데이터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만약에 여기 한 걸로 몰렸으면 결론은 무조건 여기서만 나잖아. 그럼 문제가 생겨. 이거를 흐트린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거를 비율적으로 표준화시킨다 하자. 정규 노멀리제이션하고 스탠다디제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그 뒤쪽 갖다 설명할게.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퍼뜨려요. 쉽게 말하면 분산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뭐 표준화하는 방법을 해서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 문제 이용과 다양한 기법들을 요구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요거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하나씩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갈게요. 이제 데이터형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보는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이냐면 텍스트 데이터, 수치 데이터,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 복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다룰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다루는 데이터들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5개에서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지금 텍스트 데이터는 전자책과 같은 다양한 용의 공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웹 크롤링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데이터를 모아올 수 있고 자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의미를 파악하려면 단어 간의 관계를 유추하거나 문법을 분석해야 돼요. 자, 그 파트가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나무가 넘어진다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나무를 분석을 하는데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거하고 의미를 파악한 다음 그 다음 말을 유추해서 적당한 말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자, 따로따로 하기는 하지만 앞에 있는 나무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을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말을 좀 추려놔요. 그래야지 빨리 판단할 수가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어 간의 관계 아니면 형태소 간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가 넘어진다. 나무를 뭐 다른 뭐 끝에 여기 의미를 딴 걸로 바꾸면 굉장히 바뀌어진다고. 우리나라 말은 좀 그렇지 않은 특징이 그런 거라서 단어 간의 관계, 뭐 단어 간의 관계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미 단위로 이루어진 단어의 유형이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말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단어 유형이란 게 내가 지금 뭐 하나의 물체를 객체를 A라고 부르지만 B라 부를 수도 있고 C라 부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의 의미를 다 똑같다고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엄청난 데이터가 소비가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분포 단어와 문서에 주어진 단어의 존재 확률이 희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단어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컴퓨터한테 인간 이상의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전이라는 걸 진짜 컴퓨터도 사전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사전에 단어가 있을 거라고 맞죠? 여기 쓰는 단어가 지금 우리한테 입력된 새로운 문장에 여기 단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낮아. 여기 단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장이 100%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들은 0%만 나올 수도 있고 1%만 나올 수도 있고 단어가 나올 확률이 너무 희박하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희소행렬 해가지고 희소행렬로 푸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단어에 존재할 확률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나올까 여기서 엄청나게 단어를 많이 집어넣는 게 그러면 사전을 크게 하면 되잖아. 이것도 한계가 있어. 무작정 사전을 크게 할 수는 없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파이썬 같은 거 많이 배운 사람들도 특정 모듈을 그때그때 땡겨와 쓰지 모든 모듈을 100% 땡겨와서 못 쓴다고. 컴퓨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지만 아직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완벽하게 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근데 요즘에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봤을 수도 있겠지만 GPT-3라고 해서 요즘에는 어느 쪽에 정말 발달을 했어. 많이 발달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텍스트의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RNN이라는 거 써요. 리커시브라는 거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쓴다고 치자. 영어잖아요. 그러면 한글로 하자. 한글로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하나 문장을 따로 놓고 보면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문장 전체를 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예전에 뭐 텔레비에 한번 뭐 GPT-3를 이제 다큐멘터리 아니고 저 예능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 행노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컴퓨터는 행노잼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겠노? 판단은 너무 힘들어. 근데 저 사람은 정말 행노잼이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정말 저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 진짜로. 문장 전체를 보면 해석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주어를 보고 나올 수 있는 말을 어느 정도 유추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요. 의미가 통하게.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를 다시 이제 동사하고 의미가 유추되는 걸 많이 묻고 나서 연결되는 걸 찾아서 연결을 시켜놔요. 자, 그러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요거 수업을 할 때 한글은 안 하고 영어로 할 거야. 내가 한글이 너무 약해. 그래서 영어는 어미하고 형태소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복잡진 않더라고. 한글은 너무 복잡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고 언어 분석 쪽을 할 건데 그때는 웬만하면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요. 한글은 내가 지약이라서 영어로 하면 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순서에 맞게 앞에 말을 받고 그 다음 말을 받고 같이 전체 받아서 다음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죄기한다고 리커시브 RNN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수치 데이터 보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공개로 되어 있는 자료도 매우 많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이 이름도 통계청 데이터 GOKL인가 데이터 GOKR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들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들고 와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행안부에서 정보 하나 불러와서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불러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불러온다. 그것만 살짝 한번 보여줄 테니까 데이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노이즈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치 데이터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온도계를 쟀는데 21도, 22도, 23도 막 이래 나올 수가 있다고. 데이터가 온도계를 갖다 놨다고 해서 옆에 온도계 잘 보면 거의 똑같이 잘 안 나와. 의외로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고. 뭐 몇천만 원짜리 온도계를 쓰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치 데이터나 센서 데이터를 해보면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 그리고 한 번씩 그 아두이노 같은 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원래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 올라가면 좋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 데이터가 가다가 뻥튀기야. 막 이래가. 요것들이 한 번씩 노이즈가 생겨. 센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측정하는 그때 환경의 문제인지 뭐 바람이 불어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한 번씩 튀는 게 많아. 자, 튀는 것들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성격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주기로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노이즈가 생기면 정말 좋겠지. 없애기도 쉽잖아. 근데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성격을 지른 걸 없애주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날릴 것인가, 어떻게 없애줄 것인가. 그리고 숫자 피처를 지나서 텍스트 데이터에 비해 유형화가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피처라는 건 숫자의 특징인데 증감이 있거나 내리막이 있거나 모일 수 있거나 어느 정도 형태를, 그러니까 숫자라는 개념이 잘 보면 10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뭐 증감한다, 감소한다, 그런 거 어떤 유형을 밝혀낼 수가 있다고, 수치는. 근데 문자 같은 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수치는 숫자의 특성을 잘 지내서 조금만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득이 있어. 뭐 증감한다, 감소한다, 그것도 대표적인 예잖아. 그리고 순서가 중요한 경우도 존재하여 뭐 노이즈의 유일한 강한 순차 모델, 뭐 강한 순차 모델이라는 게 뒤쪽 가서 우리 한번 나오긴 나올 건데, 숫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앞에 있는 데이터에 연결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습도하고 사람의 불쾌지수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근데 그러면 습도를 알면 사람의 불쾌지수를 알기 편리해지잖아. 그렇게 서로 간에 연관 있는 데이터가 순서가 지닐 수 있다고, 조사할 때도.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 또 노이즈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들은 칼만 필터라는 거를 많이 합니다. 노이즈에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순차 모델까지는 내가 설명을 좀 하기는 그렇고, 칼만 필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지금 1, 1, 1, 뭐 2, 3, 2, 2 막 이렇게 찍혔어. 4, 4, 5, 5, 8, 9, 갑자기 8이 나오고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5는 8은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20이 나왔다고 쳐. 갑자기 튀었어. 이 데이터를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거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20이 인정을 해주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티가 내려올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다른 많은 방법도 뭐 분산을 정해서 좀 이따가 뒤에 할 거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칼만 필터라는 걸 내가 보여줄 건데, 칼만 필터가 내용은 복잡지만 간단하게만 할게요. 앞에 세 개의 평균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K가 3이라면 세 개의 평균을 변화량을 쭉 봐요. 그래서 다음에 오는 변화량도 평균 안에서 움직여. 변화가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준다면 준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을 유지하면서 갈 거야, 모든 단위를 끊었을 때. 근데 여기서 갑자기 튀었잖아. 그럼 평균보다 엄청 튀었지. 그러면 잘라봅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캔슬 시키는 거라고. 또 이런 방법도 또 쉽게 말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 그러면 세 개씩 묶자. 세 개씩 묶어. 세 개씩 묶잖아. 그러면 평균이 1, 평균이 2.2, 평균이 3, 평균이 20이 나오지. 갑자기 막 17일이 나올 거잖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너무 튀잖아. 맞지? 그러면 이 변화율을 보고 갑자기 그러면 제거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위에 건 숫자가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뭐 4를 찍든지 뭐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한 방식이, 뭐 방식은 많지만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평균을 내서 변화량을 보면서 유추하는 게 칼만 필터라는 거예요. 갑자기 값이 너무 튀거나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칼만 필터를 써가지고 세 개 중에 평균을 하면 이거 자를 수도 있지만 안 자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리면 분명히 세 개를 하나의 단위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원래는 세 개가 이렇게 찍히지만 이거를 하나처럼 만들어. 하나처럼 만들고 값이 요렇게 좀 올 거라고. 갑자기 커지는 값은 요렇게, 갑자기 요렇게 갔다가 바로 내려올 거야. 근데 이 올라가는 게 세 개나 네 개나 평균을 냈다고 치자. 그럼 이 올라가는 게 확 줄어들 거라고. 세 개나 네 개 데이터를 평균 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5개 정도 되면 더 평균이 좋을 거야. 자, 요렇게 해서
노이즈 같은 걸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칼만 필터고 차후에 필요하면 우리가 칼만 필터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좀 이제 뭐 정교한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비전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곽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는 이게 컴퓨터 비전이 이미지 데이터가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혹시 이제 컴퓨터 쪽에 배운 사람은 뭐 아이플레임, P플레임 뭐 그런 거 배웠을 거야. 우리가 영상을 쭉 보면 그 영상이 실제로 연결되는 하나의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 그림 한 장이라고. 그림 한 장이 연속으로 보이니까 우리한테는 영상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 그림 한 장 한 장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힘들었지만 요즘은 어딘가에서나 뭐 안면 인식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 비전 쪽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왜 발달했냐면 클라우드 기반의 SNS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쓰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만 썼냐면 그 뭐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것만 썼잖아. 근데 그것만 써서 이미지만 됐지만 요즘은 뭐 틱톡인가? 막 영상 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데이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 왜냐하면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좋은 성능과 성과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이미지 데이터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넘사벽입니다. 안면 인식 쪽은. 중국이 가장 잘해요. 안면 인식을.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가 가장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데이터로 여러분들 얼굴 데이터로 뭔가를 테스트를 하잖아.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얼굴에 관한 데이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뭐가 강합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가지고 테스트는 못한다고. 실험도 못하고.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막 합니다, 그냥.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중국은 이 안면 인식 쪽은 거의 넘사벽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픽셀로 취급할 경우라고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미지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면 이게 그냥 전체가 하나의 그림 같지만 점으로 이루어진 에 모아놓은 게 이미지예요. 알고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 점이라고. 지금 내가 하나의 선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확대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만 점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거하고 이미지가 컴퓨터 내에서는 다 픽셀에서 요게 RGB 세 가지로 조율해서 색깔을 표시하잖아. 그러면 여기 한 점도 분명히 RGB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야. 우리 요거를 픽셀이라고 부르자 쉽게. 그러면 원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없어요. 인간한테는 아날로그 개념이잖아. 근데 컴퓨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컴퓨터는 무조건 픽셀화 시켜야 돼. 이미지 데이터는. 그래서 픽셀로 하기 때문에 픽셀로 취급할 경우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위의 픽셀 데이터와 강한 연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바다라면 내가 바다에 서 있어. 그러면 이 특정 찍었을 때 바다니까 저희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다 비슷할 거야. 바다라면. 자, 그래서 픽셀의 근접 연관성의 대표적인 모델인 CNN이 하나 있습니다. CNN은 굳이 적은 이유가 뒤쪽 가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뭐 디테일하게 수학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CNN이 어떻게 돌아간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미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CNN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비디오의 경우는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분할해 사용했는데 실제 우리가 영상 자체를 이게 분석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한 장면씩 잘라요. 원래는 이제 P프레임, I프레임 해가지고 안에서 영상을 구성하는 프레임들을 잘라서 원래는 인식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미지화 시킨다고 합시다. 장면 하나하나를. 자,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사용합니다. 또 연속된 이미지 장면의 특징을 위하여 위치와 시간의 근접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했는데 자, 위치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로 다음 이미지를 추측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이 여기 하나 놔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즉,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요 데이터만 내가 분석하면 돼. 자, 이쪽의 데이터들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분석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굳이 분석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미지에는 위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영상 쪽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앞에 실제 영화가 24프레임이라고 치자. 보통 우리 영상이 24프레임 많이 하잖아. 그러면 프레임이 24개가 하나에 1초에 24프레임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때 오브젝트 하나가 있고 이것만 지금 움직인다고 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배경을 나누는 프레임 하나를 따로 만들고 이것만 조사를 하시면 돼요. 요 위에 얹으면 되는 거라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위치라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위치와 시간 근접도라는 복합적인 거를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가 워낙 이제 많은 데이터 쓰다 보니까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진짜 돈이 성능입니다. 엄청나게 리소스를 갖다 박아야 돼요. 뭐 그런 개념도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픽셀 하나하나를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없애져. 그래서 요 이미지 데이터를 잘 보면 이런 픽셀이 하나는 픽셀이 막 있다고 칩시다. 확대하면 이거들을 뭉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주위 픽셀과 근접한 경우는 강한 연관성을 가져. 그러면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이미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위 데이터하고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특수하게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아니고서는 쭉 앉아서 가고 쭉 모아서 한목에 처리하는 루틴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인공지능에 바로 넘기기 전에 뭐 하겠어요? 앞에 전처리라는 과정에서 뭐 특징을 추출한다거나 위치와 뭐 시간 근접도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줄이기 시작해요. 인공지능한테는 데이터를 적게 주는 게 좋아. 그 데이터 수를 적게 준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데이터는 안 주는 게 낫다고. 괜히 계산만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뒤쪽 가서 할게 음성 데이터가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표현해야 돼요. 컴퓨터는 무조건 수치화해야 돼. 0과 1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음성 데이터가 노이즈가 가장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해요. 노이즈라는 게. 그래서 아직까지 나의 시리가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먹더라고. 그 이유가 사람마다 말하는 주파수대가 다르잖아. 음색도 다르고. 그래서 엄청난 노이즈도 많이 끼고 음색이나 주파수 다르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빠라고 말하면 아빠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파수대가 생기잖아. 그러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어내야 돼. 그 관련된 기법들도 하나씩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음성이 높낮이나 음색을 신호처리 기법으로 전처리한 후 활용이 되는데, 전처리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음성을 분석한 거라 쳐요. 자, 그러면 음성의 높낮이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아빠하고 다른 뜻은 아니잖아. 맞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똑같이 맞춰줘요. 그리고 음색이라는 게 또 무슨 사람마다 음색이 조금씩은 달라. 하지만 음색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 쪽은 좀 다른 문제고 음색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만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높낮이나 음색 같은 걸 이 안에 주기 전에 먼저 좀 표준화 시킵니다. 아니면 정교화를 시키거나 해서 데이터 밀어줄 때는 비슷하게 다 만들어줘요. 그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에 데이터를 넣어주기 전에 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전처리 과정이 요즘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 근데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게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과목도 생길 만큼 데이터 처리 과학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매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데이터의 수집 방법에 따라 전처리 방법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음성 데이터를 모집하는데 조용히 방에서 주위에 커버링 다 치고 음성을 녹음하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음성 데이터는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어디서 모으나 뭐 강당에서 모은다. 그럼 강당에서 뭐 파장이 있을 거야. 뭐 울려고 되돌아오는 거 그런 걸 없애주는 전처리 그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음성이 의외로 생각보다 전처리 과정이 좀 복잡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것도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복합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형의 데이터 유형이 다양한 데이터의 유형이 혼합하여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또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를 내가 다른 방법으로 가능을 하나 연관관계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복합 데이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자막을 넣어요. 자막을 넣으면 원래는 그냥 초당 딱딱딱 넣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지금 바로바로 텍스트를 컨버팅하고 싶어. 그냥 텍스트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와 그리고 자막 데이터끼리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면서 데이터 자막을 넣든 그 장면의 다음 장면에 나올 거를 내가 유추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비디오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막을 넣거나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의 설명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연관관계를 지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장면 자막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미지, 음성,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한목에 처리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이제 프로그램 짜기도 그렇고 알고리즘도 복잡했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데이터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나 즉 따로따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따로따로 하면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연관지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고 테스트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유형은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 수치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음성, 복합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의 수준의 레벨상 대다수는 이것만 할 거예요. 수치 데이터만 웬만하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텍스트 데이터하고 이미지 데이터하고 음성 데이터를 한다면 엄청나게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정도 소개는 하겠지만 우리는 수치 데이터 쪽으로 많이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좀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양을 좀 봅시다. 데이터의 품질과 양은 머신의 중요한 요인이고 머신러닝에서 학습 결과는 데이터 양에 좀 좌우가 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도 특정 학문이나 레이블에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너무 큰 경우 학습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지금 내가 데이터를 막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데이터 빨간색은 이렇게밖에 없어. 뭔가에 퀘스천이 들어왔다고. 데이터 X가 들어왔다. 야가 지금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예측을 하겠다고.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인공지능아 네가 판단해도. 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더 찍자. 자, 파란색이 한 지금 98% 되고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2%밖에 안 돼.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다 필요 없고 뭐 하면 되노? 그냥 파란색만 무조건 찍으면 야 인공지능의 정확도는 얼마고 98%야. 맞잖아요.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찍어도 된다고 야는. 자,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기법 중에 뭐 좀 가장 간단한 기법이 SOMT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짜 데이터 생성입니다. 가짜 데이터를 생성해요. 근데 마구잡이로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를 연결하고 중간 지점에 새로운 데이터 만들어요. 연결해서 새로운 데이터, 연결해서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 연결해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연관관계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스마트 기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짜 데이터 만들어내. 근데 이것보다는 더 좋은 건 뭐고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시 구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보다는 그게 제일 나아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경우에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골고루 좀 좀 분포를 시켜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한쪽에 몰리면 이건 데이터로서 가치가 너무 떨어져. 그런 것도 하나 하시고, 데이터 양의 문제로 학습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데이터의 레이블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개념에서 한 번 더 내가 설명은 하겠지만 데이터가 뭐 쭉 돌아다 A열, B열, C열, D열, 이거 맞아. 딴 걸 더 쉬운 걸로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오늘 축구를 아이고 이제 축구 하면 날씨가 있고 습도, 온도, 운동장 그냥 운동장 상태야. 운동장이야. 그냥 알아.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마지막에 결론 찬다. 축구를 한다. 이런 결론이 내잖아. 맞죠? 앞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 내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일명 라벨. 자, 요런 레이블을 얻기 힘든 경우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왜냐면 앞에 데이터만 쭉 있고 이런 상태인데 내가 축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내가 추측 못한다고. 최소한 데이터가 내가 축구를 찰 수 있다 안 찰 수 있다 나중에 예측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이런 상태의 축구를 한다. 어떤 상태는 축구를 안 한다. 그런 명확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이걸로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만 문제가 나중에 퀘스천 들어옵니다. 이 문제는 에이전트 만들어 놨고 습도가 지금 이거고 뭐고 요거고 이런 상태라면 찰래 안 찰래 이거를 판단하라고 했어.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위쪽의 데이터에서 유형을 살펴보고 위쪽 데이터에서 찬다 안 찬다가 명확하게 알아냈잖아. 이걸로 학습을 했잖아. 그거를 기준으로 요 새로운 퀘스천에 대답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레이블이 얻기 힘든 경우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집이라는 건 해요. 안 되면 레이블이 없으면. 그게 우리가 비주도학습이라고 부르는데 군집은 나중에 비주도학습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갈릴지 그 누구도 몰라. 알고리즘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회귀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군집은 말 그대로 그냥 비슷한 게 있는 거야. 사람 기준에 따라 다 달라져. 그런 좀 모순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지도학습, 그러니까 군집으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왜냐면 우리가 얻는 데이터가 무조건 레이블이 붙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좀 처리합니다. 데이터 양은 많지만 특정 레이블의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막 한다고 있어. yes, no를 정한다고 치자. yes 맺고 x가 yes는 한 100개 되는데 안 찬다가 1개밖에 없어. 이런 경우 데이터 레이블이 특정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 아까 위에 이런 경우잖아. 이런 경우도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새로 구해내야 됩니다. 자, 데이터 양은 많지만 특정 경우의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환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런 경우도 측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 발생하면 데이터 양이 많아도 우리한테는 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모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품질을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은 노이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알고리즘도 나와요. 그래서 노이즈가 문제가 뭐냐면 무작성이 아니고 무작위성이라고 아까 설명했잖아. 이런 경우 이거를 고려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야 돼. 노이즈도 같이 들어간다는 감안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원래 생기는 문제가 과적합, 정적합, 부적합이라는 말이 조금 연관돼서 나옵니다. 좀 이게 쉽게 좀 설명하면 내가 데이터를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막 초록색 데이터가 여기 있고 파란색 데이터가 막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툭 잘랐어요. 그러면 의외로 초록색 데이터도 많고 너무 좀 그렇다. 이따 쳐요. 그러면 부적합은 데이터가 품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양이 너무 적을 때 발생해요. 부적합이 생겨요. 자, 정적합은 뭐냐면 이렇게 막 있을 때 데이터가 딱 껐어요. 그래서 혹시나 초록색, 파란색 여기 있다고 쳐. 약간은 더 갈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것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은 노이즈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정적합이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과적합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더 치자.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분류해. 이렇게 간다고 너무 섬세하게 해. 이게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불러요. 자, 과적합의 문제가 뭐냐면 노이즈까지 모두 인정해주는 하는 꼴이 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좀 다른 말이 좀 섞긴 섞지만 노이즈가 발생한 걸 모두 인정해주니까 과적합이 생긴다고. 이런 경우는 의외로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거 돌려보면 에러율이 굉장히 늘어나. 의외로. 그래서 너무 좋은 것도 안 좋고 어느 정도 정적합이 가장 좋습니다. 왜?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기법을 써야 돼. 그리고 품질에 따른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 관측 데이터 노이즈가 많은 경우, 그리고 레이블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측정의 편차가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자, 지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봐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라고 했어. 그래서 점수보다 항상 추천한다 할까? 점수라고 하자. 점수라고 하자. 점수를 매긴다고 치자. 뭐 1점, 2점 이렇게 주는데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1, 2, 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1, 차이 나게 5라고 치자고. 확 차이 나게. 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영화를 봤지만 사람마다 붙이는 정답의 이게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즉 주관이 개입된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진짜 객관적으로 영화를 1점, 2점, 3점, 4점, 5점 주나 대충 보고 이제 내 머리에 좀 내리에 박혔으니까 5점을 줄게. 확실한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 맞죠? 자, 그런 경우에 측정의 편차가 생긴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주는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지. 왜냐하면 측정자나 무언가의 환경에 의해서 똑같은 무언가를 보고도 다른 데이터 수치를 낸다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측정의 편차를 인정하고 그 측정의 편차를 없애주는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에 관련된 것도 나중에 시간 나면 조금씩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표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제 실제로는 좀 많이 쓰여요, 이게. 우리도 해야 될 거고. 자, 왜 그런지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표준화, 중요한 거라서. 자, 데이터마다 각각의 척도와 단위가 너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키가 있고, 몸무게, 나이가 있다고 칩시다. 나이가 이래 있고. 근데 키는 0부터 180이고, 몸무게는 0부터 80kg라고 치자. 80kg, 100kg. 그러면 여기 단위와 여기 단위야. 이게 안 맞다고. 안 맞잖아. 1대1로 비율로 하면 이게 비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몸무게는 요까지만 했어야지. 요까지.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면 요까지만 했어야 돼. 키는 여기까지 다 했어도 되지만 비율이 안 맞잖아. 그러면 이런 비율을 똑같이 남겨둘 수는 없잖아. 다시 한번 봐봐. 1cm, 1kg 쭉 가다가 5kg, 여기 5kg 나오고 이제 100kg가 나오겠지. 가다 보면 100cm, 이제는 더 끓이라고. 근데 키는 계속 180까지, 200까지 간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 그러면 이 데이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도 비율도 안 맞거니와 이거와 이거를 비율을 비교하는 것도 뭔가 좀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뭐냐 표준화시키자. 표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준화를 하는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서로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분포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표준화를 통하여 이를 비교하기 쉽게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비율 방법이에요. 자, 데이터형에 따라 표준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치, 카테고리, 소수 데이터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수치 데이터는 단위가 다른 수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고, 카테고리 데이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항목을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 그 다음에 소수 데이터, 순서나 크기가 있는 데이터의 카테고리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힘들면 요거 하나씩 살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수치 표준화. 이때부터는 이것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봐줘요. 키와 몸무게, 구매 상품의 수, 구매 가격 등 단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키 몸무게도 아까 안 됐고 안 됐잖아요. 180, 100kg 단위가 안 맞다고. 그리고 구매 상품 수하고 구매 가격도 이게 단위가 너무 달라서 안 맞아. 자, 그러면 이를 표준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정규화, 표준화, 표준화. 그래서 정규화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걸 하면 노멀리제이션이 표준화인데. 우씨. 미안하다. 표준화로 바꿔. 노멀리제이션 표준화. 정규하고 표준화는 내가 나중에 좀 뒤쪽 가서 한번 따로 해줄게. 자, 그러면 이거를 비율을 구합니다. 비율을 구하는데 잘 보면 자, 이제 데이터에서 잘 봐. 데이터가 있고 이거의 비율을 구하는데 원래 보자. 제일 큰 값이 있어. 맥스 값. 있고 민 값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데이터가 여기에 찍혔어. 여기 X야. 야의 비율을 보고 싶어. 그냥 이거 전체에서 야의 비율을 구하는 게 뭐 좋지는 않아. 가장 좀 그나마 좀 좋은 방법이 뭐냐면 민값이 실제로 뭡니까? 실제 시작이야. 민값이 실제 시작이라고. 내가 아무리 밑에 0이 있더라도 0이는 밑에 데이터가 넣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민값하고 요까지가 뭐가 돼요? 전체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x 맥스 빼기 x 민에 내가 차지하는 요 비율을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비율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비율을 노멀리제이션 표준화 시킨 거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x 빼기 여기에서 x는 2까지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x 민이 들어가는 게 보통 가장 쉬운 표준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표준화 방법이고, 자, 이거를 잘 보면 옆에 수치를 봅시다. 노멀리제이션 했어요. 0부터 100까지를 있는데 이걸 노멀리제이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율로 나옵니다. 0부터 1.0까지 비율로 바뀌어요. 맞죠? 비율로 바뀌니까 전체가 전체에 분포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맞죠? 자, 이렇게 만드는 기법이 우리가 노멀리제이션,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몰려 있으면 좀 의미가 별로 없잖아. 자, 근데 요거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을까 하면, 자, 항상 우리 인공지능학계는 노이즈를 생각해야 돼요. 노이즈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데이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가 이래 있어. 근데 갑작스럽게 노이즈가 여기 하나 찍히고 여기 하나 찍혔어. 좀 그러니까 다르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맥스고 이게 미니야. 노이즈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그때는 작나? 하여튼 노이즈가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과연 이 방법이 좋을까? x 맥스, x 민. 그러면 이거 전체 다라고. 실제로는 데이터 여기 몰려 있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민을 하는 게 나쁜 방법이라고 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더, 그러면 이런 노이즈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제 이러지 말고 표준 편차를 구하자. 그래서 표준 편차 분산이 들어가. 그나마 이런 맥스하고 노이즈 같은 이런 맥스 민 같은 노이즈를 없애주는 방법이라고. 없애주는 방법이 우리가 데이터의 평균을 제로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고 이거를 변환하여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점수 표준화 기법이라는 걸 많이 써요. 지스코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가 표준 편차 그리고 x의 평균을 빼요. 표준 편차에서 x가 차지하는 비율 정도 평균을 뺐으니까 평균보다 약간 차이가 있을 거지. 자, 표준 편차가 좀 쉽게 말하면 값이 뭐 너무 수학적으로 안 들어가고 개념만 보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평균이라고 쳐. 그럼 표준 편차는 뭐대로 요 차이점 있지? 요 차이의 평균 정도로 생각하자. 그러면 요 차이가 이 정도 있을까 이가 맞죠? 그러면 특정 데이터가 내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요 표준 편차분의 요 안에 있으니까 나의 비율이 나온다고. 어느 정도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지. 평균에서 뺐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개의 데이터라니까 중간에 분명히 노이즈가 있을 거야. 노이즈가 이런 것 때문에 감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표준 편차니까. 감쇄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아까 맥스 미니 데이터가 노이즈가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감쇄시킬 수는 있습니다. 노이즈만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이즈가 여러 개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나마 좀 줄어들어.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이 방법 많이 씁니다. 왜냐면 민맥스 방법을 하면 노이즈가 민맥스에 낑겼으면 이게 큰 데미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치 데이터 표준화에서 벡터 정규화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를 이용하는데 이거를 뭐 노름이라 하기도 하고 뭐 자, 요거를 우리가 벡터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그 벡터의 크기입니다.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고, 그래서 이거 벡터의 전체 크기, 벡터의 크기분의 내 값만 올려줘서 이렇게 벡터를 정규화하는 방법이에요. 벡터 표준화. 벡터 표준화인데, 아이씨. 정규화 가자. 그 다음에, 그러면 x 다시 해가지고 이 값이 나와. 이 값이 나오면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른 데이터 간의 유사 관계를 구합니다. 즉, 구한 벡터끼리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위가 다른 놈하고 내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그런 걸 구하는 게 벡터 정규화입니다. A의 벡터 이렇게 표시합니다. 표시하는데 벡터가 쓰는 이유는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라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벡터는 보통 표시할 때 우리가 원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즉 원소 여러 개를 표시하는데 벡터가 좀 편리해서 벡터라는 방식을 좀 빌렸어. 방향이 있는 물리량까지는 물리에서 많이 쓰는 거고 인공지능에서는 방향은 필요하진 않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담을 수가 있어 벡터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또 행렬로 다루기도 하지만 벡터도 나중에 행렬화 시켜요. 행렬화 시켜서 많이 처리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벡터 정규화가 필요한 예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사람이 A와 B라는 뭐가 있다고 치자. 상품 A, B 쓰니까 상품 뭐? 상품 1. 상품 1은 좀 한글로 쓰면 나중에 표현하기 힘드니까. 프로덕션 1, 프로덕션 2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 둘이의 상관관계를 구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P1이라는 A가 뭐 5개를 쓰고 이건 10개를 샀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B가 몇 개가지? 6개? 3개. 그러면 계산 나오겠다. 그러면 꼽으면 계산 안 나오잖아. 아이씨, 몰라. 이걸로 가자. 자, 요렇게 해서 자, 그러면 A 벡터의 내용에 P1과 P2의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고. 벡터화 시키면. 자, 그래서 A의 벡터 크기를 구해보자. A의 벡터 크기는 우선 어떻게 구하냐면 보자. 5의 제곱, 10의 제곱. 이러면 내가 계속 답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하여튼 A의 벡터 크기는 5의 제곱, 10의 제곱이 나온다고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여기 나오고 B의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요?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옵니다. 자, 제곱이 나오니까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게 요거 두 가지고 B가 6, 3이잖아. 그러면 X-로 할게. 이게 어디 나오냐면 루트 5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5. 이거 계산을 못하겠다 내가. 10 이렇게 나오고 이건 A야. 이건 A. B는 6의 제곱 3의 제곱분의 6. 6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3. 이런 식으로 벡터가 계산될 수 있잖아. 맞죠? 여기 아까 벡터 정규화라서 표시를 해. 그러면 뭐 원래는 XC에 다시도 있을 거고 CD, E 고객은 여러 명 있을 거잖아. 맞죠? 이렇게 벡터를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크기에 맞게 정규화를 시켰다고. 시키고 나서 뭐라느냐 나중에는 요거에 벡터끼리의 거리를 구하는 요 공식을 사용합니다. 벡터의 거리를 구해요. 벡터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 만약에 1이 나온다고 치고 야하고 둘이 계산해 보니까 3이 나온다고 쳐. 그러면 A라는 요 고객은 누구하고 비슷한 유형을 보이노? 가까운 B하고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고. 그러면 A라는 데이터는 B하고 상관관계가 높구나. 이렇게 나중에 유출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벡터 정규화는 요럴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때 B라는 데이터와 상관관계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벡터 정규화를 하면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길이 벡터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하나 적어놨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두 거리 간의 데이터 간의 거리를 구하면 A와 B가 가까운지 아니면 A가 C가 가까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A 고객, B 고객, C 고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A 고객이 아까 우리 P1과 P2를 했다고 치고 P3라는 물건하고 P4라는 물건이 있다고 치자. A는 어떻게 몇 개를 샀고 B가 몇 개를 샀고 나왔잖아. 그러면 B가 P3라는 물건을 5개를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C라는 사람은 2개를 샀다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은 C와 상관계수가 높나 B하고 상관계수가 높나? 그러면 A하고 B하고 가까워. 맞지? 그러면 B라는 사용자가 P3라는 물건을 5개 샀네? 그러면 A라는 사람도 뭐를 보여주는 게 좋노? 나중에 P3라는 물건을 보여주면 되잖아. 이게 추천 엔진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A, B, C라는 사용자가 물건을 산다고 치자. 물건 1, 물건 P1 샀어. 야는 P1, P2, P3, P5로 샀고 야는 P1, P3, P4, P6를 샀다고. 그러면 A와 B와 C를 즉 A라는 고객이 또 물건을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광고를 어떤 물건을 광고할 거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웹에서 막 클릭질을 막 하면 옆을 따위에 광고가 뜨잖아. 그러면 이때 A라는 사용자한테 어떤 광고를 하면 좀 더 유용할까요? 그러면 보자. 지금 비교군이 B, C가 있으니까 B가 높나 C가 높나 A, B의 상황계수가 1 이게 상황계수가 3 거리가 멀어. 이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거리가 멀면 A 고객한테는 P3라는 물건을 광고로 올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야. 맞지? 다른 사람의 유형을 보고 내가 그 사람 추천할 수가 있잖아. 이것도 인공지능의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벡터 정규화를 써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벡터 정규화는 안에 요소를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많이 하기도 해. 자, 이렇게 해서 수치 데이터의 벡터 정규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카테고리 데이터 표준화라고 있는데 이게 원샷 엔코딩이라는 방법인데 많이 쓰는 방법이 또 하나인데 자 다른 카테고리의 연관성에 따른 비교라고 되는데 상품명, 상품 카테고리, 성별과 같은 수치화되지 않은 데이터끼리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카테고리 데이터 표준화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애플 1, 치킨 2, 비콘 1. 이거 칼로리도 달라. 이거는 뭔가 비교하기에 너무 복잡해. 자,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애플은 자, 내한테 있는 데이터, 즉 내한테 돼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1로 취급하고 만약에 없잖아. 그러면 0으로 취급해요. 자, 애플은 95칼로리만 있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00을 처리를 하고 나중에 치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치킨은 231만 있잖아. 그래서 0, 1, 0. 요거는 브로콜리는 0, 0, 1. 여기서 브로콜리 여기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1 아니면 0으로 비춰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하시면 나중에 어떤 계산을 하느냐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답을 냅니다. 잠깐만. 요거를 한번 뭔가를 좀 보여줄까? 한번 해볼게. 유저 1, 유저 2, 유저 3. 자, 여기 있다고 치자. 여기 있을 때 프로덕션 1, 프로덕션 2, 프로덕션 3. 나는 구입을 했으니까 샀다. 그냥 바로 쓰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P1을 샀고 야도 P1을 샀고 야도 P1을 샀고 그리고 야는 나중에 P3를 사고 야는 P2를 사고 야도 P3 그리고 나중에 P4를 샀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했으면 각 상품마다 카테고리별로 이거를 비슷한 사용자 유형을 묻고 싶어. 카테고리별로. 즉 상품 A로 묶든지 사용자를 묶든지 특정 카테고리에 묶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 자, 요렇게 구입을 했다면 이제 원 핫 인코딩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면 1, 없으면 0이야. 자, 그래서 유저 1, 유저 2, 유저 3. 자, 그래서 프로덕션 1, 프로덕션 2, 프로덕션 3, 프로덕션 4 이렇게 만들어주고 유저 1은 프로덕션 1을 샀잖아. 그래서 1 맞죠? 프로덕션 2 없어 0. 그 다음에 유저 1은 프로덕션 3 샀지? 그리고 프로덕션 4도 샀다고. 그리고 유저 2는 프로덕션 1을 샀네. 샀고 프로덕션 2가 샀네. 그리고 나머지는 안 샀어. 있으면 1, 없으면 0 그냥. 3번 같은 경우는 샀고 안 샀고 샀고 샀고야.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유저 이 사람들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상관계수를 구분다. 유저 1과 유저 2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곱을 한다고 치고 루트를 뺐으니까 원래 루트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1 빼기 1 제곱 0 빼기 1의 제곱 요거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0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유저 1과 유저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4가 4 아니다 미안하다 0 3이네 3 3이 나와. 그리고 D는 유저 2번하고 3번 할까? 유저 1하고 유저 3을 구해야 돼. 유저 3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1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0의 제곱. 그러면 상관계수 얼마나 나오노? 상관계수가 잘못했다. 1번하고 3번이잖아. 1, 1. 00이네. 1번 하면 00이 제곱. 아이고, 2번하고 같이 섞었다. 1번, 3번이니까 1, 1, 0, 0, 1, 1. 다 1, 1이가? 맞지? 내 계산이 안 되나? 맞잖아. 그 다음에 1, 0이네. 여기가 1, 0이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고? 0, 0, 1, 1. 2네? 2 맞나? 0, 0, 0. 1이네. 이게 계산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카테고리별로 원샷 인코딩을 해보니까 뭐가 가깝노? D를 구해보니까 요게 거리가 3이고 요게 거리가 1이야. 맞죠? 자, 그러면 문제 낼게. 유저 3은 유저 1은 잠깐만. 유저 1은 누구와 상관계수가 가깝노? 유저 1 아니 유저 3이지. 3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유저 1은 유저 3과 비슷한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게 각 카테고리별로 다른 카테고리 연관성이 A, B, C라고 프로덕션 1, 2, 3에 대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원샷 인코딩을 하면 카테고리별로 가까운 게 변환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카테고리 데이터 표준화예요. 앞에 방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경향을 볼 때도 있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해서 다른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 고마워 싶다. 자, 서술 데이터 표준화. 카테고리 데이터이면서 카테고리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형입니다.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느 쪽도 아니다, 맞다, 매우 맞다 등등등등 퀘스천도 참 희한하게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는 설문조사 있잖아.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걸 이제 순서가 있는 거라고. 순서가 있고 그럴 때 자, 전체 데이터 구간에 따른 의미가 차이가 존재하기도 해야 다른 설문조사하고 또 막 섞었을 때 그러면 1과 0과 1과 10의 구간이 있을 때 10의 의미는 다르다고. 그래서 각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표준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용 데이터, 즉 질문 A, B, C 전체를 표준화를 시키는데 이거를 싹 다 묶어서 표준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많은 경우에 이거를 다 묶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요. 자, 앞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숫자가 1, 2, 3이라는 게 특히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나는 건 아니고 그냥 몇 개를 구입했다 그런 숫자야. 그냥 수치적인 개념이고. 자, 여기서는 각 질문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의가 선택이 10개. 1번 문제는 10개. 2번 문제는 50개 넘었네. 50개가 있으면 내가 해서 10을 고르고 10을 골랐다는 게 똑같은 의미로 상정하면 안 된다고. 자, 앞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가 구입한 개수가 있다 없다만 그냥 구분한 거지. 자, 뒤쪽에 있는 그런 구간별로 그 숫자가 의미가 다를 수가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각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즉 1번 카테고리, 2번 카테고리의 질문의 답이 여기서 10하고 여기서 10이 의미가 다르다고. 여기서 10은 굉장히 끝값이고 여기서 10은 앞값이야. 맞지?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수치를 10이라는 숫자를 빼와서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서술형 데이터의 표준 수식으로 만들어냅니다. T는 카테고리 번호 같은 거. 카테고리 번호 하고 빼기 2분의 1 하고 나누기 M 가능한 카테고리를 나누어줘서 이렇게 풀어요. 자, 이렇게 푸는데 이거 예제가 그걸 이제 위에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자 1에서 10 요거 하나에 내가 10을 선택해서 카테고리는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에서 50인 경우 10을 선택했고 카테고리는 10이 되네. 자,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1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부터 구해봅시다. 10 빼기 2분의 1 나누기 전체 카테고리 10개. 계산 얼마나 오노?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10분의 5가 그러면 0.5 맞나? 맞을 거야. 대충 맞다고 쳐줘. 이게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니다. 10 빼기 2분의 1 계산해봐라. 이거 얼마나 오노? 이거 대답했다. 0.95 0.95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자. 10 빼기 2분의 1 카테고리 50개. 그럼 값이 나올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수치로는 이제 바로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형 데이터의 표준화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요것들은 직접 비교를 하면 됩니다. 즉 카테고리가 비율로 못 가니까 이거를 일종의 카테고리를 비율을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서수 데이터 표준화의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을 좀 볼게요. 문제 유형. 자, 이것들을 하여튼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회귀, 분류, 군집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요거 세 개만 좀 볼 거라서 우선은 요거 세 개만 볼게요. 회귀 문제는 입력한 수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숫자 값을 예측하는 것. 데이터가 들어와 에이전트가 있으면 숫자 한 개를 덜렁대는 방식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온도 추이, 내일은 이 정도 온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온도 추이하는 그 정도, 이런 걸 우리가 회귀 문제라고 불러요. 연속값. 자, 그리고 회귀 문제는 회귀 문제는 머신러닝 기법이 다양하게 기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회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놔야 돼요. 나중에 회귀를 한번 좀 다룰 때 그때 제대로 이해해놔요.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회귀 문제를 이용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문제. 분류 문제는 손실함수로 다양한 방법으로 최적화를 해결하는 손실함수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막 이래 찍고 해가지고 이거 갖고 한다는 거 얘기해 줬었나? 해줬죠? 로스 펑션. 자, 이게 우리 손실함수로 부르는데 요거를 구해서 뭔데? 최적의 선을 구하는 거야. 맞죠? 요게 우리가 말한 분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식이냐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에이전트가 어떤 일 해줍니까? 이건지 선택을 해줍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 개에서 중에 한 개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게 해주는 기법이 분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군집화가 있습니다. 군집화는 비슷한 성격의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인데 왜 그러냐면 야는 레이블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찬다 안 찬다 끝에는 레이블 있죠. 그게 없어요. 그냥 데이터만 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류나 회귀 문제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습도, 온도, 날씨가 쭉 들어왔지만 축구를 찬다 안 찬다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왜? 찬다 안 찬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안에 내재된 특징을 찾아내서 하나로 묶어 나가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막 이렇게 찍혔다고 칩시다. 아, 그러면 야들끼리 좀 비슷하겠네. 야들끼리 좀 비슷하겠네. 야들끼리 좀 비슷하겠네.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묶어 나가는 방식이 군집화예요. 근데 군집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군집화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을 못해요. 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까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에이전트가 있고 어떻게 하냐 군집을 이렇게 모인 거를 몇 개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군집화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했습니다. 저렇게 오늘 데이터 유형도 했고 여기서 자료 하나 받을 거야. 자, 정책 자료 통계에 주민등록 통계 이거 볼까? 보자. 여기서 인구별 연령도 인구 현황 이런 데이터를 받는 방법. 그래서 전국 대구에서 경대니까 북구 전체 다 받자. 좀 보자. 코드 됐고 10세들로 구분하고 0세부터 100세까지 대구시 광역시 북구의 나이 구분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요. 남녀 구분하지 말자. 남녀 구분할 필요 없잖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에서 불러오는 방법하고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할게. CSV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됐고 다운로드가 됐지? 그러면 요거 폴더 열기를 하고 이상한 거 많이 나오노. 오씨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는데 구분하기 편하게 에이지로 할게. 에이지로 하고 요 데이터를 파이썬 파일에 있네. 넣자. 덮어쓰기 옛날에 했던 건데 요거를 하고 자
다운받았던 파일을 실제로 한번 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DLE 실행하고 한번 볼게요. 파일, 뉴 파일, 프로그램 짜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 간단하게 데이터를 먼저 볼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엑셀로 보면 요런 데이터예요. 요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그래, 통계청 사이트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런 자료들이 CSV로 제공을 해. CSV가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요거를 보고 뭔가 나중에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된 데이터를 보고 파이썬에서 한번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야 돼. 내가 뭐 파일은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방법을 좀 하고 미리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뭐 안 되면 이런 사이트 있잖아. 여기가 아니라 따따따 통계청이 데이터 지옥 KR이가 그래 공공포탈 여기에 들어오셔서 엄청난 자료도 많습니다. 여기서 많이 받으면 돼요. 어떤 거 볼까? 또 한글에 안 써주노네. 아, 미안하다. 한글 여기서 그냥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수 있어. 통계청에서 요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도 되고 가져왔다고 치고 아까 나는 대구의 북구 데이터를 보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CSV가 텍스트 파일이지만 이게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CSV라는 모듈을 지원합니다. CSV 모듈을 지원하고 우리가 파일을 오픈할 거다. 오픈 자 ag.csv 파일을 부를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를 하나 시키는데 CSV 모듈에서 리더를 해서 F를 리드할 거다.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걸 어디에 적을 거냐면 파이썬 여기서 퍼스트 하나 만들자. 만들어서 불러오니까 에러가 없으니까 불러왔어요. CSV 모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 이 파일을 불러왔고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어떤 데이터 들어와 있는지. 아이고. 자, CSV고 무조건 파일이니까 저거 데이터를 바로 못 보내? 그러면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가져와야겠네. 해가지고 이제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우선은 첫 줄이니까 우리가 컬럼, 로우, 행별로 우리가 볼 거니까 로우 인 데이터 해서 프린터 얘가 로우를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요. 저번에 내가 파이썬에서 조금 수업했던 거 있잖아.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경대니까 경대가 상격 4동이고 3동이가 상격 3동의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불러오면 되노? if 상격 3동 하고 보면 로우에 이게 안에 리스트잖아. 첫 번째 게 있잖아. 첫 번째 게 로우가 첫 번째 인덱스가 대구광역시 북구 3동이라면 이 데이터를 불러와 달라. 프린트 로우. 그것도 로우면 안 되지. 이때서는 자 로우이면 이때 뭐 프린트 하자. 프린트 로우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나? 프린트 로우. 로우를 하는데 3번 밑에 것만 다 출력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북구 3동의 데이터를 불러왔어. 요거를 나중에 인공지능 같은 데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 자 여기에서 로우 3이니까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리스트화 시켜야 돼서 좀 좋은 방법을 쓰면 공리스트 하나 만들고 여기에 집어넣어야겠다. for i in row 3 뒤에 있는 모든 걸 리스트 1에 append 해라. 근데
append하고 우리가 into로 바꿀 거야. 위에서 받은 값을 into로 바꿔야지 나중에 수치화 데이터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프린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리스트 1을 한번 해보면